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북구에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저는 30대 초반에 2살 연상의 남편을 만났어요. 장거리 연애였지만 서로에 대한 애정 하나로 의지하며 버티면서 그렇게 사랑을 쌓아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있었고 직장 생활의 반복에도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터라 아주 열정적인 사랑의 감정은 아니더라도 결혼을 자연스레 떠올리게 된 것이었죠. 굉장히 타오르는 사랑이 아니더라도 무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결혼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되게 안일하였던 것 같네요. 저희가 결혼을 결심하고 있을 시기에 결혼식이 열렸어요. 저희 부부 결혼식은 아니었고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결혼식이었네요. 두 분은 자녀도 2명 있었고요. 진작에 부부 사이셨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결혼식을 못 올리고 사셔서 계속 미뤄진 거라고 하더라고요. 오빠, 나는 여태까지 오빠가 형 있고 형수님 있고 조카들 있고 딱 이렇게만 말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아직 결혼식을 두 분이 안 올리고 사신 거였어? 아무래도 경제적인 요건 때문에 미루신 게 아닐까 싶은데 맞아? 형제끼리 아주 살가운 사이는 아니다 보니까 내가 굳이 이런저런 얘기까지는 안 했나 보네. 네가 한 짐작이 맞아. 원래 예전에 결혼식을 진작 올렸어야 했는데 그때 돈 문제가 생겨서 좀 복잡했거든.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아주버님과 형님의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약속한 이상 저도 이미 그때부터 사실상의 집안 일원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현장에 참석을 했고요. 식장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연식이 좀 된 곳이었어요. 특이한 건 신부 측, 그러니까 저의 형님 되시는 분의 하객들이 되게 많았다는 점이었네요. 형님은 인상이 무척 단아하고 차분해 보이는 분이셨습니다. 아주버님은 수더분하고 무난하게 생기신 분이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날 조금 의아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결혼식의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나서 남편이 아주버님을 향해 뭐라고 말을 하던 모습이었죠. 형, 내가 바짓단은 통을 좁게 잡는 걸로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분명히 마지막에도 그렇게 조언을 줬던 것 같은데 오늘 꼬라지가 이게 뭐야? 아래가 쫄바지가 되어서 행색이 아주 우스워졌잖아. 저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고개를 갸웃했죠. 아까 분명히 남편은 자기 입으로 형제끼리 살가운 사이는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예복의 모양새까지 참견하고 지적하는 걸로 봐서는 제법 가까워 보였습니다. 남편의 말만 보자면 형제끼리 장난스럽게 충고할 수 있는 내용 같았건만 저는 다음 순간 아주버님께서 굉장히 우물쭈물 난처하신 기색이 되어버린 것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아니, 나는 정말로 통을 넉넉하게 잡은 바지로 입어봤었고 그걸로 최종 결정도 했었는데 오늘 당일에 옷이 잘못 도착한 거야. 그래서 이걸 입을 수밖에 없었어. 애초에 형이 멍청하다는 걸 티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호구같이 어리버리하게 행동을 하니까 얕보이고 업체한테 뒤통수 맞은 거라고. 어떻게 눈치까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냐? 보는 사람 답답하고 환장하게 만드는 거 알아? 그러게 생각해보니까 그런가 보다. 미안하게 됐네. 아주버님께서 한숨을 푹 내쉬시며 고개를 아래로 떨구셨고 그러자 남편은 마치 상사가 부하를 격려하듯이 아주버님의 어깨를 손으로 톡톡 쳤습니다. 그건 장난이 아니라 명확한 상하 관계가 보이는 구도였어요. 저는 이게 너무 의외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시선을 돌렸는데 의상을 갈아입으신 형님께서 이쪽을 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아주버님과 남편 쪽을 말이죠. 표정이 오묘해 보이셨는데 이내 시선을 떼시고는 걸음을 옮기시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이런 것에 대해 물어볼 틈도 없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가야 했어요. 결혼을 앞둔 입장이었으니 이런 자리에서 무조건 인사를 드려야 했으니까요. 남편이랑 둘이 팔짱을 끼고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잘 차려입으신 두 분을 뵈니까
오히려 연세 있으시다는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세련된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중후한 멋만 느껴져서 그랬던 듯 싶네요. 그래, 우리 대준이하고 새아가가 둘이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너희도 아이를 둘 정도는 낳고서 그렇게 가정을 꾸려서 살면 좋겠어. 아버지, 저희는 많으면 둘 낳을 건데 혹시 하나만 낳고 살 수도 있어요. 머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낳아서 키우더라도 해줄 수 있는 지원을 자식에게 다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아이를 바로 가질 생각은 없고 우선 돈부터 함께 모을까 합니다. 시아버지께선 너털 웃음을 터뜨리셨는데 옆에 계신 시어머니께서는 그저 어색하게 한쪽 입꼬리만 올리시는 게 전부였어요. 저는 그때 생각하게 되었죠.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아들만 둘 둔 엄마라면 분명히 자식 장가를 보내면서 며느리에 대한 반발심이랑 질투심 같은 게 있을 법도 한데 시어머니께서는 그런 게 없으신 듯하였고 왠지 모르게 거리감을 두고 계신 것 같아서 살짝 좀 독특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님하고 서먹서먹해? 그렇지 않고서야 어머님이 나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는 것도 없고 며느리를 아예 견제 안 하신다는 것이 아무래도 말이 안 돼. 에이, 서먹서먹하기는 딱히 애정이 넘치고 서글서글한 관계가 아닐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서먹서먹하다거나 하지는 않아. 그럼 아주버님하고는? 둘이서 사이가 먼 형제인 줄로만 생각했는데 예식장에서 보니까 둘이서만 대화를 잘만 나누더라. 아무리 그래도 형제인데 남보다야 친하니까. 우리 형이 생긴 건 목석같이 그렇게 생겼어도 마음이 여리고 머리는 바보야. 그래서 내가 비록 동생의 입장이기는 해도 형을 잘 챙겨줘야 돼. 남편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역시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긴 형제끼리 서로를 챙기지 어디 남이 챙겨주겠나요? 남편이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자기 형을 많이 생각해주는 착한 동생인 것 같더라고요. 아, 참고로 결혼할 때 남편하고 지분은 거의 반반이었어요. 남편이나 저나 크게 모은 돈까지는 없었고 집안에 손 벌릴 처지 역시 딱히 못 되었기 때문에 대출을 끼고 집을 구했습니다. 혼수는 미리 받았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부 변동 없이 그걸로 정했고 그래서 남편이랑 이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이견이 생길 일도 없었어요. 저는 결혼하면 정말 무탈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어? 그러고 보니까 딱히 의식을 안 해봤었는데 아주버님하고 형님 사신다는 동네하고 우리 신혼집하고 외곽도로만 타면 금방 가네?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고 있었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호출하셨어요. 저에게 내내 관심이 없어 보이셨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의외이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굳이 시어머니와 가까운 며느리가 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단절되어 지내는 걸 원하지도 않았었거든요.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내가 기념으로 밥 한 끼 살까 하는데 시간 되면 나올 생각 있니? 굳이 바쁘고 시간 없다 그러면 안 나와도 돼. 아니에요. 저 시간 있어요. 다니던 직장 일 다음 주부터는 재택근무로 반년간 전환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시간을 유동적으로 내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 제가 어디로 가면 될까요? 댁으로 갈까요? 그런 거였니? 우리 집으로 올 것도 없고 우리 집 오는 길에 근 오거리대로 거기에 있는 해물찜 가게로 오면 된다. 거기서 밥 먹을 거니까. 저 거기 지나가다가 보고 꼭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었어요. 식당 분위기가 멋있더라고요. 그런 곳으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기 근데 저랑 어머님 이렇게 둘만 모이나요? 그럼 너랑 내가 모이지 또 누가 있니? 혼자 시어머니 만나러 가는 거 내키지 않으니까 옆에 남편 끼고 출동하겠다 이런 의미이니? 그런 게 아니라요. 혹시 형님도 같이 모이시는 건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원래 일을 다니셨다가 지금은 안 다니는 상태라고 언뜻 들은 것 같아서요. 낮에 딱히 하실 일이 없지 않으실까요?
네가 부르고 싶으면 불러서 같이 오렴. 걔가 근데 올려나 모르겠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형님께서는 시댁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여를 안 하시는 스타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일단 연락은 해봤죠. 저도 사실 되게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인 도리나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그렇게 첫 단추를 잘 끼우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형님께 먼저 연락을 했던 거였네요. 형님, 다음 주에 어머님이 밥 사주신다고 하는데요. 형님도 같이 자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낮에 시간 괜찮으세요? 아니야. 나는 그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동서나 어머님하고 밥 맛있게 먹어. 물어봐 준 건 정말 고맙게 생각해. 네? 아, 그러시구나. 알겠어요. 혹시 그래도 시간 나시면 알려주세요. 어머님 빼고 저랑 둘이 만나고 싶다 하셔도 저는 환영이에요. 형님께서 너무 단조로운 말투로 거절하셔서 제가 되게 무안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괜히 마지막에 너무 저자세로 인사까지 남겼나 싶고 조금 찜찜한 마음을 안고 시어머니를 만났던 날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와중에 제가 아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 형제 나이에 비해서 시부모님의 연세가 그 시대분들의 치고는 좀 많으시다, 출산을 늦게 하셨다, 이런 생각만 어렴풋이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비밀이 있었던 것이더라고요. 너도 살다 보면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그냥 지금 말을 해주자면 나는 내 아들들의 생모가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어머니께서 낳으신 자식들이 아니란 건가요? 그렇단다. 내 나이 22에 시집을 왔는데 몇 해가 흐르도록 아이가 안 들어서니 내가 얼마나 눈치가 보였는지 몰라. 마음이 초조하고 다급하다 보니까 사람 성격도 이상해지더구나. 결국 나는 소박을 맡게 되었고 바깥 양반은 어느새 두 집 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지. 제가 애써 A상 표정 관리를 했지만 속으로 얼마나 화들짝 놀랐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이야기라고는 예전에 어렸을 때 시골 할머니 댁에 가면 이웃의 어느 집이 예전에 두 집 살림하고 살았다더라 하는 식으로만 들어봤었거든요. 그런데 설마 제 시부모님이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실 줄은 상상도 못 해봤던 겁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두 집 살림을 이어가셨고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태어나셨다네요. 아이를 본 것도 모자라서 아들이었으니 그 상황에 시어머니께서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어. 그 여자가 둘째까지 임신했다고 했을 때 수치심마저 느껴지더구나. 여자로서의 내 삶이 끝나버린 거라고 생각도 들었고 확 그냥 혀를 깨물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버릴까 생각도 했었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둘째가 바로 제 남편인 거잖아요. 실례지만 그럼 아주버님과 제 남편의 생모께서는 어디로 가셨나요? 그게 참 별별 일이 다 있더라. 둘째 아이를 출산한 직후에 그 여자가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버렸어. 게다가 때마침 그 여자의 집안은 당시 상황이 몹시 어려운 때였고 내 친정 집안은 우연히 가세가 피어나던 때였으니 바깥 양반이 나에게 굽히고 들어오는 형국이 되어버리더구나. 이럴 수가. 그렇게 시어머니께서는 당신께서 낳지도 않은 아들들의 엄마가 되어 살아오셨던 거였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집안의 비밀을 알고 나자마자 이것부터 궁금해졌죠. 그러면 혹시 제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니까 제 남편도 진작에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럼 대준이도 알고 우리 장남 민준이도 알고 있지. 나는 무식이 팔자라서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사람 혈액형이라는 게 부모 자식 간에 나올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면서.
내 혈액형으로는 민준이 대준이하고 부모 자식 일치가 안 돼. 그 부분을 들으니까 바로 납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하시면서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작게 한숨을 내쉬셨어요. 음식도 드시는 둥 마는 둥 하셨고요. 저는 괜히 분위기를 환기시키면 시어머니께서 더 해주실 말씀도 안 해주실까봐 적당히 눈치만 살피면서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민준이는 타고나기를 내성적이고 조금 소심한 면이 있는데 동생인 대준이는 원래부터 약간 성미가 거칠고 좀 겉으로 두드러지는 기질이 있었어. 그러니 동생이 형을 이겨먹는 형국이었지. 그러다가 민준이가 사업을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으니 대준이가 더 기세가 강해진 것 같다는 게 내 생각이구나. 아주버님이 빚더미에 앉아요? 저는 좀 어려웠었다는 것 정도만 들었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것 때문에 결혼식도 늦게 올리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는데 표정이 그렇게나 착잡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원래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셨는데 그만두고 지인분과 창업을 하셨다가 사기를 당하신 거였다네요. 형님은 원래 형편이 좋지 못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모아둔 게 전부이고 다른 믿을 구석이나 미천은 전혀 없으신 분이었기에 아주버님께서 그런 비극이 닥쳤을 때 더욱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들었네요. 아주버님이 빚더미에 앉으시는 바람에 시댁에 있던 그나마의 재산이랑 모든 것이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명분으로 너에게 충고를 하고 가르치려 들겠니? 그저 앞으로 무탈하게 잘 살기만 하면 돼. 네가 들었을지 모르겠는데 나하고 바깥 양반은 곧 멀리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살 작정이야. 돈도 없는데 여기서 계속 사는 것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로 다가오더구나. 그런 줄 알고 너희들끼리 잘 지내렴. 네? 그러시구나. 저는 제 남편에게서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요.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괜한 노파심이겠죠? 남편이 참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사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이 사람의 성격을 제대로 알고나 있긴 한 건지. 아휴, 나도 모르는 내 아들을 이렇다 저렇다 너에게 뭐라고 알려줄 수 있겠니? 내가 시골 가기 전에 한마디 하자면 의기소침하게 사는 네 손윗동사나 가끔 들여다보고 오지랖 좀 부려주고 살면 좋겠구나. 그 후로 저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지냈죠. 남편이 굳이 저에게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왠지 느낌상 아주버님과 연락을 꾸준히 하면서 지내는 듯 싶었어요. 베란다에서 통화하는 소리를 슬쩍 들어보면 형이라는 걸 보니까 상대가 아주버님인가 싶을 때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레 형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류를 해야 될 시댁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형님이었으니까요. 괜히 형님께 안부 문자를 남긴 저는 어느 오후에 카페를 나가던 길에 문득 전화를 걸어보았어요. 혹시 커피 드시겠냐고 여쭈었더니 예상외로 그러겠다는 답변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죠. 애들은 둘 다 옆 동네 사는 애기 엄마가 유아 전용 놀이터에 데려가줘서 모처럼 내가 이 시간에도 한가해. 그래서 형님이 대뜸 나와주신 거군요. 형님, 원래 직장 다니시면서 맞벌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쉬고 계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자의로 그만둔 게 아니라 직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었던 거야. 그런 와중에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참다가 병원을 가봤더니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네. 호르몬 수치가 정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은 약 복용하면서 건강관리에 힘쓰고 있어. 다시 시기를 봐서 일자리를 구해야지. 그때 형님께서 입고 나오신 가디건의 소매가 너무 닳아버린 게 보였어요.
그리고 문득 테이블 아래를 내려다보게 되었는데 형님께서 신으신 운동화 밑창이 떨어졌었는지 접합을 한 본드의 흔적이 여실하게 보였습니다. 밖에서 수선한 것이 아니라 본드를 사다가 집에서 발라 붙이신 것이었죠. 빚더미에 앉으셨다가 시부모님의 희생으로 그나마 숨통 트이고 사시는 것이니 사시는 형편이 어렵다는 것은 진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였어요. 저는 괜스레 숙연해질 것 같아서 주제를 바꿨죠. 전에 결혼식 때 너무 예쁘셨다는 등 밝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형님의 표정이 이내 또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날 형님 측으로 온 하객들이 문제였나 봐요.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총재들이 가득할까. 부르지도 않은 오만 친척들이 결혼식장에 다 집결했더라. 나 결혼식 올리는 건 대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 정말 어렸을 때 잠깐 보고 말았던 친척 어르신들도 왔던데 기가 막혔지. 집마다 축의금 3만 원 하고서는 어른 둘의 아이 셋. 이건 양반이야. 1만 원 하고서 내 식구가 먹고 간 집도 있었어. 나는 이름만 간신히 아는 머나먼 친척들인데 어쩜 그럴 수가 있을까? 형님께서는 거기까지 말씀을 하시곤 아차 싶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그건 바로 괜한 얘기까지 해버렸다는 표시였죠. 형님께서 민망해 하실까봐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표정을 지으며 커피를 마셨고요. 별 시시껄렁한 날씨 이야기나 하면서 분위기를 바꿨네요. 집에 와서 빨래 돌리고 야근한 남편이 오면 내어줄 먹거리 준비해놓고 이런 걸 하면서 제 마음은 온통 착잡하였어요. 재택으로 근무하면서도 이렇게 집안일을 하고 남편을 챙기는 게 가끔은 벅차고 피곤한데 형님께서는 늘 속에 돌덩이를 두고 살아오셨을 생각을 하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정말 짠하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형님하고 따로 만나서 대화했다는 걸 말을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말았어요. 대신에 애둘러서 이런 말만 남겼죠. 오빠, 형제끼리 별로 돈독하지 않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버님 어머님도 멀리 사시니까 오빠가 아주버님 많이 챙겨드리고 그래. 우리가 넉넉한 건 아니고 이제부터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도울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아주버님네를 도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거긴 애들도 있잖아. 너 갑자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당장 쌀 한 톨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도울 필요는 없어. 만약에 필요가 생겨도 그건 내가 신경 쓰고 내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야. 네가 지금 뭔데 참견을 하고 오지랖을 부리는 거야? 어이가 없으려니까. 뭐? 오빠, 왜 그렇게 딱 잘라서 말을 해? 아니 나는 가족끼리 어느 정도 도우면서 교류하며 살면 좋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족의 범위를 왜 네 멋대로 판단을 하냐고. 가장은 나고 계획을 세우며 움직이는 것도 나야. 너는 그 안에서 얌전히 있으면 돼. 알아들어? 남편이 딱 그렇게 말했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이 사람 내가 아는 내 남편 맞나? 하는 의구심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태도를 보이는 건 맹세코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냉정하다 못해서 싸늘하더군요. 마치 자기가 그어놓은 선을 밟으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처럼 구는 것에 제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사람마다 자기만의 고유 영역이 있는 거라고 좋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넘겼습니다. 괜히 남편에게 형님 얘기를 하는 건 좋지 않다는 판단은 선 후였고요. 형님과 커피를 마셨던 이후로 제가 편하게 느껴지셨는지 형님은 저에게 종종 안부 문자를 먼저 주시기도 하였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일정이 있어서 일찍 외출했는데 형님이 사신다는 그 동네 근처로 가게 되었어요. 볼 일이 끝나고 나니까 그냥 가기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형님을 한번 뵙고 가기로 했죠. 형님, 시간을 보니까 지금 집에 계실 것 같아서요. 제가 그 동네에 와 있는데 잠깐 들러도 괜찮을까요? 지금? 집에 있기는 한데 굳이 왜? 그냥 밖에서 봐도 괜찮아. 내가 나가면 돼.
아, 다름이 아니라 여기에 장난감 체인점이 있길래 장난감 몇 개 좀 사다 드리고 싶어서요. 애들이 무척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것만 드리고 갈게요. 근데 거기가 유명한 곳이라서 아마 사서 가는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네요. 기다려 주시겠어요? 아, 그래. 우리 애들은 요즘에 새 장난감 타령을 하기는 하는데, 그럼 고맙게 받을게. 천천히 와도 돼? 형님께 집 주소를 받은 저는 생각보다 아주 이르게 장난감을 구입하고 그곳으로 향할 수 있었어요. 예상한 시각보다 30분 이상 이르게 도착해버렸지만 낡은 빌라 앞에 도착하자마자 별 생각 없이 벨부터 눌렀습니다. 동서가 벌써 온 거야? 나는 분명히 훨씬 더 걸릴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요. 매장이 사람만 많지 결제 대기는 얼마 없더라고요. 바로 구입할 수 있었어요. 여기 앞에 빵집이 보이길래 빵도 좀 사왔어요. 그런데 혹시 점심 식사하고 계셨어요? 애들 밥 먹는 소리가 들려오네요. 저도 모르게 흐뭇한 기분이 들어서 현관 앞으로 발을 성큼 들이고 말았어요. 형님께서는 조금 난처한 얼굴로 웃고 계셨는데 제가 그때 그걸 놓친 것이었죠. 한눈에 거실 전경이 들어오는 작은 집, 바닥에 놓인 자그마한 밥상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애들이 밥을 먹다 말고 제가 들고 있는 빵봉지와 장난감 쇼핑백을 발견하고는 환하게 웃으면서 일어나 달려왔어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이 먹고 있던 그 밥상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나이가 먹던 건 그냥 밥이었고 작은 조카는 물에만 밥이었어요. 그리고 반찬으로는 그 자그마한 밥상을 커 보이게 만드는 종지에 담긴 게 전부로 보였습니다. 검은 빛을 띠는 그 액체가 간장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던 것 같네요. 냉장고에 김치랑 멸치랑 이것저것 있는데 애들이 질린다고 잘 안 먹어서 차라리 저렇게 주는 게 밥을 꿀떡꿀떡 잘 넘기더라고. 제 시선을 눈치챈 형님께서 횡설수설하셨는데 귀가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낡은 텔레비전, 그에 뒤지지 않게 낡아 보이는 작은 소파, 칠이 벗겨진 방문, 손잡이 이런 것들을 쳐다보다가 아이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우와, 이거 크림빵이다. 이거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건데. 맨날 먹고 싶지만 못 먹는 건데. 빵을 집어든 아이들이 너무 신나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흔하게 동네 빵집에서도 꽤 저렴한 가격에 접할 수 있는 빵들을 보고도 아이들이 기뻐 날뛰는 모습에 저는 약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입고 있는 실내복만 봐도 신발장에 놓인 운동화만 봐도 아이들이 어떤 수준의 생활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주버님의 거실 구두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긴 했지만 너무 오래된 것이었고요. 형님께서 입고 계셨던 체크 남방은 찢어지고 구멍난 곳을 기운 흔적들을 갖고 있었죠. 저는 왜 그런 게 보였을까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어주며 나온 저를 형님께서 따라 나오셨어요. 정말 고마워, 동서. 애들이 너무 좋아한다. 그리고 왠지 이렇게 사는 꼴을 내어 보인 게 조금 민망하네. 제가 불쑥 찾아온 걸요, 뭘. 그런데 형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그래, 동서, 물어봐. 뭐길래 그래? 많이 힘드신가요? 사시는 게 괜찮으신지 싶어서요. 그러자 형님께서는 입을 꾹 다무셨는데 곧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을 하시고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물이 떨어질 걸 보면 안 될 것만 같아서 저는 꾸벅 인사만 하고 돌아섰어요. 빚더미에 올랐을 때 시부모님께서 재산을 탈탈 터신 덕분에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나마 숨통 트이고 사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에서 작은 도움이라도 이뤄진다면 조금 더 숨통 트이게 사실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리 마치 제 안에서 형님네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피어올라서 그게 안 꺼지더라고요.
이틀 내내 혼자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슬쩍 말을 꺼내봤죠. 있잖아, 오빠. 우리가 아주버님네를 조금 도와주는 건 어떨까? 우리도 빠듯하긴 하지만 그거 돈 좀 수중에 없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잖아. 너 미쳤어? 그딴 소리를 왜 해? 야, 나는 나만의 계획이라는 게 있는 사람이야. 내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 내 가정, 내 완벽한 가족의 모습,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기는 꼴 나는 못 봐. 그런 걸로 돈이 새 나가면 용납 못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단칼에 딱 자르고 보는 남편의 태도에 저는 의아함과 서운함을 동시에 느꼈던 것 같아요. 만약 제가 남편과 불같은 연애를 해서 뜨거운 사랑으로 한 결혼이었다면 이때 느끼던 감정은 달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는 너의 가치관이 있고 나는 나의 가치관이 있다는 생각을 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굳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에 제가 무조건 따를 필요까지는 못 느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사실 정답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다만 제 마음이 가는 대로 질러버리느냐 마느냐의 기로일 뿐이었죠. 저는 이 개운치 않은 마음을 안고 지낼 자신이 없어서 제 수중의 돈을 확인해보게 되었어요. 결혼하면서 들인 돈, 그리고 미래를 위해 모으고 있는 자금까지 그런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제 비상금까지 전부 털어야 간신히 1,000만 원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끝마쳤어요. 그리고 실행에 옮겼죠. 저는 형님께 제 수중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돈을 드리기로 했어요. 빌려드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은 것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네요. 동서, 오늘 나를 보자고 한 게 설마 나에게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야?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전혀 생각도 못하고 나왔는데. 혹여나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저요, 절대 부유하지 않아요. 돈 넘쳐나는 거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온 진심을 다해 이렇게 내어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이 돈 없으면 궁핍해져서 쫄쫄 굶을 만큼 상황이 쪼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는 마세요. 내가 어떻게 부담을 안 가져. 그리고 동서, 나는 이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차라리 돈 빌려달라는 소리 듣는 게 낫지. 이렇게 불쑥 도움의 손길 주는 거 너무 낯설고 어색하고 이상하네. 마음은 고마워, 동서. 내가 마음만 받을게. 어머님, 아버님이 형님 보시고서 도와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주버님을 도와주신 거였죠. 그리고 지금 제가 형님만을 위해 이러는 것 같아 보이세요? 아니에요. 애들이 지금보다 낫게 더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러는 거예요. 형님, 받아주세요. 제가 어려운 결심했는데 저의 이런 마음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카페의 가장 구석자리, 형님께서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잠시간 소리 없는 오열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눈시울이 붉어져서 울음을 참아내느라 계속 헛기침만 했네요. 연신 고맙다는 말씀만 하셔서 제가 민망해질 쯤이었는데 갑자기 형님께서 눈빛을 바꾸시며 저를 쳐다보셨어요. 동서, 나는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줄 모르고 이 자리에 나온 건데 나 사실은 동서에게 이걸 알려줘야 말지 계속 고민이었어. 그런데 동서가 이렇듯 나를 도와준 걸 보니까 내가 나서지 않을 수가 없네. 나보고 그랬었지. 사는 거 괜찮냐고. 나도 동서에게 물어볼게. 서방님과 하는 결혼 생활 행복해? 아직 아이도 없는데 부부 사이는 괜찮고? 네? 그냥 그럭저럭 잘 살죠. 이번 달까지는 남편이 계속 바쁠 예정이라 지금까지는 신혼부부답지 않게 살았고요. 앞으로가 관건이죠. 노력하면서 잘 살아보려고요. 그런데 이건 왜 물어보세요? 내가 혹시나 싶어서 이렇게 찍어둔 것이 있어.
100마디 말보다 한번 보여주는 것이 나을 것 같네. 동서, 이것 좀 잠깐 봐줄래? 어느새 눈물을 다 닦아낸 형님께서는 굉장히 초조해 보이시는 얼굴로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 드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니 왠지 분위기상 그게 무엇이 되었든 좋은 내용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실체는 제가 예감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상상도 못해본 비밀을 담고 있는 형님의 휴대폰. 그 화면이 제 눈앞에 들이밀어졌고 저는 재생되는 영상을 멍하게 쳐다봤어요. 형님, 여기 나오고 있는 뒷모습은 제 남편이잖아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아주버님이고요. 이제 보니까 장소가 바로 형님 집 거실이네요. 각도를 보니까 혹시 방에서 문틈으로 몰래 찍으신 건가요? 정확히 봤네. 맞아. 내가 동서에게 서방님의 진짜 모습, 그 숨겨진 본색을 알려주고 싶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방에서 애들하고 고은이 잠든 척을 해놓고 몰래 살짝 찍어본 거야. 술이 들어간 상태이셔서 그런지 서방님은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다는 낌새조차 못 느끼시는 것 같더라.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형님의 목소리가 그때 잘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귀에는 영상 속에서 남편이 깽판을 치면서 날뛰는 거친 고함 소리만이 충격적으로 들리고 있었거든요. 아주버님은 기가 죽으신 듯 혹은 지치고 체념하신 듯한 표정으로 어깨를 늘어뜨리신 채 앉아 계셨고 남편은 그 앞에 서서 삿대질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왕이 졸개를 부리듯 명령조로 잔소리를 해대더군요. 그래서 내가 형이 인생의 패배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옛날부터 뭐라고 그랬어? 주둥이만 번지르르하게 터는 종자들, 그것들 죄다 사기꾼이니까 믿지 말라고 했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사기당해서 빈털털이 된 거잖아. 내 말 안 들으면 망하는 거라고 내가 수도 없이 말을 했어 안 했어? 내가 긴 말 안 한다. 쓸모 하등없는 패급인 처자식은 떼어내고 새 출발부터 해. 너 임마 패급이라니. 아무리 그래도 너 어떻게 표현을 그렇게 하냐? 네 형수님이고 네 조카들이야. 이것 봐라. 또 내가 완벽하게 앞을 내다보고 조언을 해주는데도 잡소리를 나불대네? 지금 나를 무시하겠다는 거야? 감히? 별 쓸모도 없이 자기 발목을 잡는 처자식 달고 있다고 꼴의 가장이라고 지금 나에게 그거 앞세워서 대들기라도 하는 건가 봐? 남은 인생 평탄하게 살고 싶으면 내가 하라는 대로 따르라고. 망할 형수인지 뭔지 아는 여자부터 지워버려. 남편이 걸걸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에 저는 그만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비명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거든요. 영상 속에서 남편은 뭐가 그렇게 격앙된 것인지 거실 소파를 마치 샌드백처럼 주먹으로 거세게 때리기도 했으며 낄낄거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발로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좋은 제품일 만무한 작은 소파는 그 충격에 마구 찌그러지고 흔들거렸죠. 이럴 수가. 저는 그 집의 낡은 소파를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거칠게 노는구나 라는 생각만 하고 말았을 뿐이었는데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몰랐어요. 상상도 못해본 남편의 면모에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속에서는 누가 그 집을 찾아온 상태였어요. 이웃집에서 하도 남편이 시끄러워서 항의로 온 것이었죠. 아주버님께서 나가보셨는데 그 순간 갑자기 남편이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아이들 장난감 수납통을 집어들더니 현관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집에서 마음껏 소리도 못 내고 대화도 못하냐? 뭐? 시끄럽다고 찾아와. 이리 와. 내가 이걸로 네 고막 파열시켜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소리 못 들으니까 시끄럽다는 항의도 안 오겠지? 남편의 커다란 목소리가 들려온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런 인간이 저의 남편이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주버님께서 필사적으로 남편을 말렸고 겁에 질렸는지 항의로 온 이웃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이윽고 형님께서 소리 안 나게 방문을 닫으시며 촬영은 종료하는 것으로 영상이 끝이 났어요.
저는 멍하게 맞은편의 형님을 쳐다봤죠. 형님, 제가 뭘 본 거예요? 네? 저는 그동안 제 남편이 형보다 드센 동생이라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애들 아빠가 사기당하고 빚더미에 올랐던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이 힘들어했고 정신과 약까지 복용할 정도였어. 서방님께서 그런 애들 아빠를 무섭게 몰아붙이면서 늘 본인의 사상, 계획 같은 걸 강요해 대셨고 애들 아빠는 더더욱 힘들어하게 되었지. 저는 갑자기 아주 일면이나마 맛보았던 남편의 자기 계획을 딱 강요하는 그런 모습이 떠올라 버렸어요. 그건 의외의 면모였던 게 아니라 남편의 숨겨진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서방님은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형제가 어머님의 친척식들이 아닌 건 동서도 알지. 그걸 아신 이후로 서방님은 자꾸만 애들 아빠에게 우리 둘이 한편인 것이고 대장은 나다 이런 식으로 굴어오셨다고 해. 서방님은 본인의 출생에 굉장히 콤플렉스가 있으신 분이야. 그래서 자기 계획이나 생각대로 하는 것에 무척 집착을 하시고 자기만의 완벽한 가정을 꾸리는 것에도 많은 생각이 있으셔. 분명 아이가 생기고 나면 서방님은 동생의 본성을 드러내시면서 억압하려고 들 거야. 저는 영상 속에서 보았던 남편의 그 충격적인 모습이 자꾸만 아른거렸어요. 제가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자 형님께서는 제 손을 꼭 붙잡아 주셨습니다. 동서, 아이가 생기기 전에 도망쳐. 나는 서방님에게 세뇌 당하듯 지내온 애들 아빠를 설득해왔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사 계획이 있어. 친정 부모님이 혼자 사시는 외숙모 댁으로 들어가 사시기로 했거든. 그렇게 되면 우리 식구가 친정 부모님의 댁으로 들어가서 살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굳이 일자리를 안 구하고 있었던 거였어. 곧 떠날 거니까. 거기까지 들으니까 머릿속이 조금 정리가 되더라고요. 남편은 경계해야 할 마땅한 본성을 가진 인물이었고 그것을 피해서 형님께서는 식구들과 함께 이사를 계획하신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저도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는 셈이었죠. 정말 신기하고 다행이었던 점은 제 안에서 남편과 계속 같이 산다는 선택지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었네요. 제 남편이란 인물에 대한 공포와 저에 대한 걱정으로 흔들리는 형님의 눈빛을 보며 바로 다짐했습니다. 이 눈빛을 배반하지 않고 남편의 곁을 떠나기로요. 형님, 저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한 거예요. 하지만 일생의 사랑이라 여겼던 건 아니에요. 이런 걸 보고도 형님의 진심 어린 얼굴을 보고도 어리석게 남편을 택하는 실수는 저지르지 않으려고요. 동서, 정말 다행이다. 나는 혹시나 동서가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믿어주지 않을까봐 걱정이었거든. 내가 괜한 짓을 했던 거구나. 이사 갈 곳은 생겼지만 새로운 일상을 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막막하셨는데 동서가 이렇듯 큰 돈을 내어주어서 용기가 생겼어. 정말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면서 잘 살아볼 거야. 다시 한번 고마워, 동서. 형님과 손을 꼭 맞잡고 있던 그 순간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미친놈한테 잘못 저당 잡혀서 인생이 시궁창으로 빠질 뻔했는데 그걸 면하게 되었으니 1,000만 원은 아주 싸게 먹힌 금액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이란 마수에게서 벗어나기 전까지 안심할 수 없으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중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나서서 이 면모를 떠보려고 하거나 이혼 의사를 어설프게 밝혔다가는 역풍을 맞을 것 같았어요. 이혼을 안 해준다고 하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장 단순한 방법을 쓰기로 하였어요. 남편에게 속이 뒤틀린 작자에게나 먹힐 수단이었죠. 그건 바로 불륜이었습니다. 너 아까 집 앞에서 함께 있던 놈은 뭐야? 너 설마 바람 피우는 거야?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남자랑은 그저 좋은 사이일 뿐 바람까지는 아니야. 그게 바람이지. 너 이제 보니까
지난번에도 밤에 베란다에 나가서 전화하던데 상대가 남자인 것 같더라. 그건 또 뭐였어? 아, 그건 다른 남자였는데? 근데 그 남자하고도 친한 관계일 뿐 바람까지는 아니야. 저는 이런 식으로 위장 불륜을 반복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개거품을 물면서 발작해댔죠. 왜냐고요? 본인이 구상하고 있는 완벽한 가정에 바람기 가득한 아내는 걸맞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남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바람까지는 아니라는 듣는 입장에서는 환장할 법한 입장을 고수했고요. 이런 저에게서 위자료를 뜯어낼 방법이 남편에게는 없었습니다. 결국 정확히 재산을 반반 가르는 합의 이혼에 도달하였죠. 감히 흠이 가득한 정신머리로 나를 속이고 결혼해? 너 같은 여자에게 속은 것이 분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내 비위를 거스르는 존재를 나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 나는 앞으로 새 가정 꾸려서 잘 살 테니까 너는 어디 가서 남자들하고 놀다가 패가 망신 당하길 바래. 와, 오빠가 이렇게 막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본색을 가감없이 드러내줘서 고마워. 덕분에 미련 한 톨 남기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 제가 홀가분하게 손을 흔들자 전 남편이 된 그 작자는 뭔가 깨름칙하다는 기색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와, 진짜 저런 작자와 아이를 낳고 그대로 살아갔을 생각을 하면 모골이 송연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형님하고만 종종 연락을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조금 걱정스러운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동서, 아무래도 애들 아빠가 내일 서방님을 만나려는 것 같아. 갑자기 저녁 약속이 잡혔다고 하는데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고 말을 하더라고. 게다가 뭔가 불안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 애들 아빠가 한창 정신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자주 그런 눈빛을 보였거든. 그 인간이 아주버님한테 가서 또 왕노릇하고 훈계하고 막말하는 걸로 스트레스 풀려는 거 아닐까요? 형님, 내일 아주버님이 어느 장소로 가시나 슬쩍 떠보세요. 관심 없는 척 물어보시면 알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형님은 해당 장소를 알아내었는데 저도 출동해서 형님하고 함께 거기로 갔습니다. 대형 호프집이었고 구석자리에 아주버님과 저의 전남편이 보이더군요. 역시나 형님과 저의 짐작대로였던 거예요. 전남편인 그 인간이 아주버님을 향해 벌개진 얼굴로 연신 삿대질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푹 내쉬는 아주버님을 본 순간 저와 형님이 가까이 다가갔어요. 여보, 나한테는 예전 직장 동료를 만난다느니 하는 식으로 둘러대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당장 일어나요. 내가 서방님이랑 상종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여기는 어떻게... 정말 미안해. 자꾸만 연락이 오는데 도저히 계속 피하기가 마음에 캥겨서 그랬어. 전 남편은 안이 꼽다는 듯 형님 쪽을 쳐다보다가 저를 발견하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는 피식 웃어주었어요. 꼴사납고 추하다 정말. 내가 한때 이런 놈하고 연애하고 결혼했다는 게 내 인생의 수치야. 정신적으로 어딘가 뒤틀린 사람은 정상이 되기가 힘든 건가 봐. 여전히 막무가내로 천박하네. 너 지금 뭐야?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잠깐, 너 혹시 형수랑 한패였던 거야? 그래서 나하고 이혼하려 수라도 썼던 거야? 그걸 지금 알았니? 눈치가 느려 터져줘서 고마워. 덕분에 이혼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 네가 보통 음침하고 추잡스러운 놈이 아니길래 얼른 이혼해야겠다 싶더라고. 너 이제 어떡할래? 내가 네 본색 다 알고 있는데 건너 지인들에게 쫙 다 소문내면 너는 세장가 드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아, 근데 혹시 모르지? 네가 지금 입 닥치고 당장 꺼져주면 내 입이 무거워질지? 당혹감이 물든 전 남편의 면상 정말이지 볼만하더군요. 비록 장거리 연애로 결혼하긴 했으나 엄연히 부부였고 결혼식장에 온 각자의 지인들이 있었는데 연결고리가 당연히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 저는 전 남편의 약점을 잡고 있는 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물론 전 남편이 정신적으로 너무 독특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갑자기 수틀리면 저에게 보복이라도 할까봐 제가 섣불리 입을 놀리고 다닐 용의는 없었으나 그런 속마음을 내비추진 않았죠. 전 남편이 아주버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라면 좋겠으니까요. 내가 다른 선약이 있었던 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가는 거야. 절대 너의 가짜는 말에 굴복해서 가는 거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그리고 너 혹시라도 주변에 내 얘기 이상하게 흘리면 진짜 가만 안 둔다. 전 남편은 그렇게 외치면서 그야말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남겨진 저희 세 사람의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로 초라한 퇴장이었네요. 아주버님은 면목이 없다는 듯 고개를 떨구셨지만 그 옆에서 형님이 따스하게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계속 단단해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 변화의 한 지점을 보게 되어서 미력한 도움이나마 된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았네요. 그 후로 형님께서는 총 3번을 거쳐서 1,000만 원을 모두 갚으셨어요. 부득불 갚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아주버님과 형님 가족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더니 본인이 전액 경비를 부담할 테니 같이 제주도 여행을 가자면서 먼저 연락도 주셨답니다. 저에게 생긴 새 남자친구의 경비까지 내주시겠다면서 난리도 아니었네요. 인연이 어떻게 굴러갈지 모른다는 게 저는 인생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 중인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우연치 않게 톡톡 사연 채널을 접하게 되면서 저희 장모님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장모님은 제가 처음 아내랑 결혼을 할 적부터 혼자 살고 계셨어요. 아내가 어렸을 때 장인어른이 좋지 않은 이유로 스스로 세상을 등졌기 때문이었죠. 그 이후로 장모님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아내를 키우느라 열심히 쉬었다고 합니다. 아내는 중고등학생이 됐던 시절부터 장모님이 본인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이 좋아하는 취미도 찾고 새로운 사랑을 만나기를 바랐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그런 쪽으로는 워낙 뚝심이 깊으신 분입니다. 정말 취미생활 하나 없이 한눈도 안 팔고 매일같이 일, 집안일, 일, 집안일만 반복했다고 해요. 우리 엄마지만 정말 독하다니까. 아휴, 내가 그렇게 좀 재미있게 지내시라고 해도. 아내가 종종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 사위인 제가 봐도 장모님은 무엇을 하셔도 그렇게 재미있거나 즐거운 티를 내지 않는 분이셨어요. 정확히는 인생에 별로 즐거움이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하나? 어쩐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금 예의 없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저랑 아내랑 결혼을 하고 난 뒤에 아내가 장모님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장모님 사는 동네 근처에 문화센터 같은 것도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요새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해도 취미생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잖아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수영도 시켜드려 보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바둑을 좋아한다길래 바둑도 시켜드려 보았어요. 정말 이것저것 다 권유를 해봤는데 시어머니는 사위가 직접 해주는 거니까 일단 거절은 안 하고 받긴 했지만 늘 몇 주 안 가서 아휴 이거는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라며 단 한 번도 몇 주 이상을 진행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장모님 그 흔한 텔레비전 드라마도 잘 안 보는 분이세요. 아니 저희 엄마만 해도 정말 매일같이 보는 드라마가 하루에 2-3개씩은 있을 정도라 하루 종일 리모컨을 놓지를 못하는데 저는 정말로 드라마를 안 보는 노인분은 장모님이 처음이었습니다. 장모님 원래 드라마도 잘 안 보셔? 우리 엄마 TV 자체를 아예 안 봐. 저거 TV 놔드린 것도 내가 집이 너무 휑하다고 어떻게든 우겨서 놔드린 건데 아휴 봐봐 지금도 그냥 장식품으로 있잖아. 장모님이 저희한테 심심하다고 토로하고 매일 투정 부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위된 도리로서 장모님 걱정이 안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내보다도 더욱더 장모님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찾을 수 있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나이 드신 분들 나가는 친목 모임까지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어쩜 장모님 철벽이 그리도 대쪽 같은지
이걸 해도 시큰둥, 저걸 해도 시큰둥 하는데 더 이상 저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장모님이 거의 본인의 인생을 다 바칠 정도로 좋아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2년 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트로트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는 프로그램이 참 유행을 했어요. 이름이 미스 트롯인가 그랬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인터넷이며 보면 어딜 가든 미스 트롯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름은 꽤나 많이 들어봤습니다. 시청률이 30%가 넘었던 적도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 미스 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참 그 프로그램이 하고 있을 때 저랑 아내는 오랜만에 장모님 댁에 들르자고 하면서 과일 같은 걸 사들고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저희가 가면 장모님은 문소리가 들리자마자 이미 거실에 나와서는 왔냐면서 저희를 반겨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저희가 현관에 들어갔는데도 거실에 안 계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쓰시는 방문은 닫혀 있었고요. 장모님 주무시나? 평소 대낮에 낮잠도 제대로 안 자시는 분이라 어리둥절한 마음을 갖고 사들고 온 과일을 대충 냉장고에 정리를 한 채 장모님이 계시는 방문을 두드리며 장모님, 저희 왔어요! 하고서 문을 열었는데 그래, 왔니? 라고 말씀하시는 장모님의 눈이 텔레비전에 뚫어지게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놀란 건 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흰 벽지가 전부였던 장모님 박병에 웬 여자 사진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장모님, 이게 누구예요? 일단 사진 퀄리티가 연예인인 것 같긴 했는데 전 난생 처음 보는 얼굴이라 장모님에게 물었더니 장모님이 그제서야 저에게 고개를 획 돌리시더니 어떻게 저 여자를 모를 수가 있냐는 듯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네는 미스트롯도 안 보나? 송가인이잖아, 송가인. 미스트롯 프로그램에서 송가인이 중노년층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얼굴은 장모님 방에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연예인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가지던 분이 갑자기 벽에다 송가인 사진을 붙일 정도로 저희도 모르는 새 송가인한테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뒤늦게 들어온 아내도 방에 이게 다 뭐냐면서 얼떨떨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희는 장모님이 차려주시는 저녁을 먹으며 송가인이 미스트롯에서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야 했고 송가인이 얼마나 멋있으며 노래를 잘하는지에 대한 장모님의 열병까지 빠짐없이 귀담아 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아내가 집에 가서는 우리 엄마가 저렇게 뭐 좋아하는 거 처음 봤어 라며 웃더군요. 저도 늘 무뚝뚝하고 세상만사 관심 없어 보이던 장모님이 그렇게 송가인을 좋아하는 걸 처음 보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장모님을 노래교실에 보내드리면 어떨까 싶더라고요. 여보, 요새 장모님 나이대 분들 위해서 노래교실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장모님도 그런 거 다니시면 좀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게. 그거 좋은 생각이다. 마침 요새 미스트롯 인기 많아서 노래교실 같은 거에서 송가인 노래 가르쳐주고 그런다던데. 꽤 있을 텐데. 내가 장모님 다닐 만한 노래교실 한번 알아볼게. 그날 이후로 저는 장모님 동네 근처 노래교실 하는 곳을 수소문해서 제일 괜찮은 곳에 장모님을 모셔다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노래교실이냐며 언제나와 같이 시큰둥해하던 장모님은 몇 번 다니고 나니 노래교실만큼 재미있는 게 없는지 나중에 슬쩍 아내한테 들어보니까 우리 엄마 노래교실 가는 날이면 아침 6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한대 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사위로서 장모님한테 효도는 다 한 것 같아서 참 뿌듯했습니다. 그렇게 장모님은 노래교실을 거의 1년 넘게 다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이 1년이지 작년부터 코로나가 엄청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장모님도 한동안 노래교실을 못 갔던 때가 꽤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금단 현상이 온 것처럼 구실 때도 있었어요.
아휴, 노래교실 가야 하는데. 저희가 집에 와 있는데 혼잣말로 저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런 장모님이 보기 안쓰러워서 제가 한 가지 묘안을 냈습니다. 요새 집에서도 노래방을 부를 수 있거든요. 마침 장모님 댁이 주택이기도 하고 주변 가까운 곳에 사람이 살지 않는 데다가 방음도 나쁘지가 않아서 제가 블루투스 마이크랑 장모님 평소 쓰시는 컴퓨터에다가 노래방 플레이어도 깔아드렸습니다. 장모님, 이거 이렇게 하면은 노래 반주 나오거든요. 이거 맞춰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 부르시면 점수 측정도 되고 좋아요. 노래교실 나가기 전까진 아쉽긴 해도 이걸로 노래 부르시면서 지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마이크도 켜드리고 반주를 틀어서 한 곡 불러드리니 장모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이후로 한동안은 장모님 댁에 가면 저나 아내나 장모님이 좋아하는 트로트 한 곡조를 뽑으면서 함께 놀았습니다. 사실 장모님이 무뚝뚝하긴 해도 사위라고 대면대면하고 깐깐하게 구는 분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진짜 친아들처럼 잘 대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편하게 장모님 댁에서 그렇게 지내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장모님은 이상하게 저희 앞에서는 한 번도 노래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제가 장모님은 왜 노래 안 부르세요? 라고 하면 언제나 부끄럽다고만 이야기를 하셨죠. 장모님 노래를 꼭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닌 만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저랑 아내만 열심히 노래를 불렀습니다. 장모님 댁에만 다녀오면 목이 쉴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좀 나아진 뒤로는 인원이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모님이 꾸준히 노래교실에 나갈 수 있어서 저희도 좀 더 편하게 장모님이 노래교실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는 걸 지켜볼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히 3개월 정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들어온 아내가 헐레벌떡 저에게 오더니 오빠 미치겠어. 엄마 가수 할 거래. 제2의 김연자 송가인이 될 거라면서 지금 음반 내겠다고 난리야. 라고 하더라고요. 송가인이야 장모님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다만 김연자는 또 누군지 검색을 해보니까 아모르 파티 노래 정도는 저도 들어봤더라고요. 아무튼 아내가 그렇게까지 열을 내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요새 노래교실 잘 다니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갑자기 왜 음반인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장모님이 부르는 노래를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아내 말로는 장모님이 노래를 못하는 편이라고 했거든요. 장모님 노래 못 부른다고 하시지 않았어? 아니, 그래. 못 불러도 음반은 낸다고 치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는... 엄마가 노래교실에서 실력이 엄청 늘었나 봐. 사람들이 음반 내라고 난리래. 게다가 그 수강생 중에 무슨 사장이 있는데 그 사장이 엄마가 음반 내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그랬다나? 아무튼 그것 때문인지 엄마가 음반 내는데 5천만 원이면 된다고 나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중이야. 성공해서 갚는다고. 아내도 노래교실 다니기 전에 장모님 노래만 들어봤지 그 이후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길래 뭔가 긴가민가한 눈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많이 회의적이었습니다. 설마 정말 같은 노래교실 사람들 말대로 장모님이 노래를 잘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요새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게다가 음반을 낸다고 하는 게 노래를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노래를 잘하는 건 기본이고 운도 있어야 하고 그 외에 뭔가 제가 모르는 다른 것들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무엇보다도 저나 아내나 장모님 음반을 내드릴 만한 큰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무엇도 즐기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던 장모님이 처음으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이 트로트이고 노래교실 다니면서 그 누구보다 즐거워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본인 이름으로 된 음반을 내고 싶어 할 정도로 흥미를 갖고 계시다는데 저나 아내나 아예 냉정하게 저희 돈 없어요 하면서 내치기가 힘든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솔직히
수십 년을 살면서 딱 하나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5천만 원짜리인 거면 객관적으로 5천만 원 자체가 큰 돈이긴 해도 그 소원값에 비하면 저렴하다고도 볼 수 있기도 하고. 아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그냥 음반을 내드려야 하나? 정말 몇 날 며칠을 아내랑 그 문제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단 저희 둘이서 장모님의 노래를 들어보고서 정말로 최소한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5천만 원을 준비해서 장모님 음반을 내어드리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음반 내드리는 것도 정말 장모님이 음반으로 성공해서 큰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다만 장모님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시기도 했고 그래도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음반을 내는 건데 최소한의 노래 실력은 갖춰져 있어야지 음반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아내에게 장모님한테 미리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다다음 주 주말에 방문을 할 건데 그때 노래 실력 테스트를 보겠다. 만약에 저희가 들었을 때 정말 장모님이 노래를 잘 부르신다면 어떻게든 해서 음반을 내드리겠다. 그런데 실력이 영 아니면 그때는 장모님이 음반 내는 걸 포기하셔야겠다고요. 내가 니네 올 때까지 열심히 노래 연습해두마. 장모님은 저희 이야기에 어떠한 탄력이라도 받았는지 그날 이후로 정말 두문불출하고 노래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아내가 전화를 걸 때 늘 빨리 받으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끊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저희가 노래 테스트를 한다고 한 뒤에는 장모님이 전화도 잘 안 받으시고 어쩌다 받는다고 해도 나 노래 연습하느라 바빠서 이만 끊으마 라며 먼저 전화를 끊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니까 저희도 대체 장모님 노래 실력이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대하던 2주일이 지나서 장모님의 노래 실력을 테스트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희가 장모님 댁에 가니까 장모님이 비장한 얼굴로 제가 전에 사드린 블루투스 마이크를 쥐고 저희를 맞아주시더라고요. 장모님이 제 생각보다도 더욱더 음반을 내는 것에 진심인 것 같아서 놀랍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쩜 그렇게 웃음이 나는지 애써 웃음을 참고서 그러면 장모님 무슨 노래 부르실 거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부를 거야. 제가 반주를 틀어드리자 장모님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마이크를 딱 입에 대고는 한 소절 한 소절 불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산다는 게 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뿌리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야야야야. 여러분, 혹시 심금을 울리는 노래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그날 장모님이 노래 테스트를 하면서 들어봤습니다. 저랑 아내가 정말 장모님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그만큼 잘 불러서 감동을 받아 그랬냐고요? 아니요. 상상 이상으로 너무 못 불러서 웃겨가지고 눈물이 나왔습니다. 저는 사람이 웃다가 눈물이 난다는 걸 한 번도 이해해 본 적이 없었는데 장모님 덕분에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장모님이 장난으로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점에서 더욱더 웃긴 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잘은 몰라도 무대 매너만큼은 어지간한 가수 뺨칠 정도로 저희 장모님이 대단하셨습니다. 노래가 클라이막스로 갈수록 장모님은 더욱더 흥에 취해서 눈까지 지그시 감고 고개를 막 꺾어가며 심취해서 노래를 부르고 계셨고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아내는 졸지에 팔자에도 없는 웃음 참기 대회라도 출전한 것 같습니다. 빰빰빰 클라이막스 직전 특유의 반주가 흐르고 아모르 파티
장모님이 아모르 파티라고 크게 외치면서 덩실덩실 춤까지 추시는데 결국 저는 더 이상 장모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려 웃었습니다. 진짜 음정 박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 맞는 게 없고 고음도 잘 못하셔서 매 소절마다 삑사리가 나는데 참 듣기 힘든 와중에도 장모님 무대 매너가 너무 웃기더라고요. 장모님은 노래를 부르느라 저랑 아내가 본인 노래에 그렇게까지 웃음을 터뜨렸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결국 끝까지 완창을 하셨습니다. 어때? 괜찮지 않니? 솔직히 노래를 듣는 중에는 장모님이 너무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음반 낸다는 것도 장난으로 하신 이야기인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노래를 끝난 뒤 보인 장모님의 표정은 정말로 자신의 노래에 무척이나 만족을 했고 진짜 스스로가 잘 부른다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었죠. 마치 장모님은 TV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 저와 아내는 심사위원이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아니, 제가 장모님한테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대체 누가 장모님한테 노래를 잘한다고 음반 내라고 바람을 불어넣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장모님, 장난치시는 거 아니죠? 제대로 불러보세요. 정말 혹시나 싶어서 일부러 표정을 싹 굳히고 장모님한테 더 이상 장난하지 말라고 제대로 불러보시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장모님은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잘 부르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인가 하는 느낌이었죠. 저랑 아내랑 둘 다 대체 장모님에게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할지 그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말을 고르고 또 골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음반까지 내기로 마음을 먹으신 이상 씁쓸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냉철하게 현실을 알려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대를 맸어요. 장모님, 대체 누가 장모님한테 음반을 내라고 권유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장모님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장모님 노래 실력으로는 음반 내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요새 음반 내는 거 뭐 노래 잘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못한다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노래 잘하는 건 기본이고 다른 것도 갖춰져 있어야 하는데 장모님으로선 음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래조차 제대로 안 되어 있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음반 내는 건 좀 무리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을 한 대가가 뭐냐고요? 장모님 댁에서의 퇴출이었습니다. 진짜 등 떠밀려서 쫓겨났어요. 저야 장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장모님 입장에서도 속상할 거 알기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같이 집에 갔는데 집에 가자마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너랑 박서방은 이 트로트의 한을 전혀 몰라. 너희가 나이 더 먹어봐. 그때 엄마 실력을 알아줄 게다. 아니 엄마, 트로트의 한이고 뭐고 기본적으로 노래를 잘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이야기하는 그 한도 노래를 잘해야 더 잘 표현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엄마는 정말로 노래가 안 된다니까? 김 사장이 나보고 심금을 울리는 노래 실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무조건 제2의 김연자, 송가인 만들어준다고 했어. 근데 어째 아무것도 모르는 니네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하니? 아이고, 내가 돈만 있었어도 안 이러는데 돈 없는 게 서럽고 죄다 죄야. 너희 진짜 평생 후회할 거다. 내가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칼코리로 돈을 다 쓸어 담을 거야. 그땐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대체 그 김 사장이 누구길래 저번부터 자꾸 김 사장 하시는지 느낌이 좀 많이 이상했습니다. 아내도 저번부터 자꾸 김 사장이 어쨌다 저쨌다 이야기를 하시는 장모님 때문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까지 된 와중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그 김 사장이라는 사람이 뭔가 수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장모님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노래교실인 만큼 제가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장모님이 다니시는 노래교실에 시간을 내어서 직접 찾아갔어요. 그리고 노래교실 강사로 보이는 사람한테 전부 이야기를 했죠. 저희 장모님이 김옥자 진짜이신데 노래교실을 다니고 나서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셔서요. 실례인 걸 알지만 뭐 좀 여쭈려고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물어보세요. 장모님이 여기 수강생분들한테 노래 칭찬을 좀 받으신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계속 음반을 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서 자꾸 김 사장이라는 분을 언급을 하는데 저랑 아내가 듣기에 조금 느낌이 이상해서 혹시 강사님이 아시는 거 없나 하고 좀 물어보러 왔습니다. 네? 김 사장이요? 그분 알기는 하는데. 강사한테 들어보니까 우선 저희 장모님이 해당 강사님에게 노래교실 수업을 듣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김 사장은 알고 있다고 했죠. 원래 그 강사님한테 노래교실을 수강하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라 매번 노래교실을 다니다가 조금 속여먹기 좋은 사람, 한마디로 호구 같은 사람을 보면 무조건 노래 잘한다고 띄워준 다음에 자기한테 5천만 원만 맡기면 음반 싹 만들어서 데뷔시켜줄 수 있다며 나이 드신 분들을 꼬드기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제가 알게 돼서 제 수업은 못 듣게 했는데 보니까 제가 아닌 다른 강사님 수업을 듣고 있었나 보네요. 거기서도 그러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쩐지 이상하다 싶었는데 강사님을 찾아와 보길 잘했네요. 무쪼록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역시 제가 생각한 대로 그 사람은 사기꾼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식으로 칭찬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장모님이 저렇게까지 음반에 대한 열의를 불태우게 만들 정도면 정말 어지간히 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집에 가자마자 아내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 역시 자기가 그럴 줄 알았다면서 이거 안 알아봤으면 돈도 돈이지만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우리 엄마 크게 실망해서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잘 뻔했다며 격분했습니다. 장모님도 저희가 노래를 못한다고 하는 거야 기분이 안 좋게 받아들이실지언정 그 김 사장 자체가 사기꾼이란 걸 말씀드리면 음반 이야기도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뒤 바로 장모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모님, 저 박서방입니다. 장모님이 아직 저한테 화나 계신 건 아는데 꼭 들으셔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모님 말씀 중에 좀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방금 장모님 다니시던 노래교실 다녀오는 길입니다. 근데 그 김 사장이란 사람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 장모님은 말씀도 없이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엄청 겸연쩍은 목소리로 내가 미안하다.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나 보다. 이 나이를 먹고서. 라며 저에게 사과를 하셨죠. 그러고서는 쪽팔리다고 다른 노래교실로 옮겨달라고 하길래 제가 웃으면서 알겠다고 하고 지금은 장모님에게 더 좋은 노래교실을 알려드려서 지금은 거기를 쭉 다니고 계십니다. 거기는 강사분들 실력이 좋으신지 그 이후로도 가끔씩 장모님 노래를 듣곤 하는데 예전보다 삑사리도 덜 나고 음정도 조금 맞춰져 가는 것 같아요. 별거 아닌 해프닝이지만 장모님이 귀여워서 한번 정리해서 전해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참 귀여우신 우리 장모님 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요즘 눈 뜰 때마다 그렇게 모든 게 허무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낙으로 그렇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움직이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봤으니 별거 없이 그냥 순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지만 요새 제가 너무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났을 무렵에는 아버지도 안 계셨고 어머니께서 홀로 자식들을 키워오셨어요.
아무래도 형편이 넉넉치 않고 형제들도 있다 보니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어찌어찌 나중에 기술을 배워서 잠깐 직장도 다녔어요. 하지만 썩 대단한 직장은 아니라서 그마저도 벌이가 시원찮았어요. 그러던 차에 다른 일을 좀 알아보면서 저도 어느새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저를 보고 좋다는 여자가 있더군요. 처음에는 돈도 없고 학력도 안 되는 내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싶었는데 그 여자는 어릴 때 자기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일찍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민식 씨, 우리 얼른 결혼해서 같이 살아요. 어머니한테도 인사도 가고요. 여자 쪽에서 너무 적극적이기도 했고 우리 집 식구들은 딱히 능력도 없는 막내 아들이지만 이대로 뒀다가는 정말 장가를 안 갈까 봐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타이밍이 잘 맞물려서 형제들이 조금씩 돈을 보태주기도 해서 둘이 겨우 작은 방을 하나 얻어 살게 되었어요. 이후 1년여의 시간이 지나 아내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남자아이 하나를 낳게 되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는 내가 아버지가 된다니. 아들이 태어나던 날의 감상은 정말 벅차오르다 못해 어디다 표현할 길이 없더군요. 안간힘을 쓰며 고생해준 아내도 고맙고 핏덩이로 나와서 앵앵거리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그 생명체를 보니 가슴 저 밑에서부터 뭔가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간 별 관심이 없고 제대로 돌아보지도 않았던 내 인생이지만 이제는 정말 장난이 아니다. 앞으로는 더 칼을 갈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대로 된 직업도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근처 알고 있던 사장님을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나름 제 수준에서는 생활비를 당시 모자라지는 않게 아내에게 주었다고 생각해요. 아내도 늘 고마워하면서 받았고 돈을 갖다 줄 때마다 맛있는 찌개와 돼지고기를 잔뜩 삶아서 한상 든든하게 차려주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요? 당시 저는 길 가는 누구라도 붙들고 묻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이미 수십 년이 지나버린 일이지만 이때의 아내의 모습을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이를 낳은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내는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져버렸거든요. 그냥 아들을 잘 부탁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저에게 어떤 말도 없는 쪽지만 두고 말입니다.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말도 안 나오고 그 상황에서 이 다음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판단이 안 서나 봅니다. 주인집 아주머니 댁에 가서 이런저런 사정 설명을 하며 아무런 방법도 뭣도 없는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내는 그냥 나와 아들 앞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본인보다 더 몇 살 어린 동네 남자랑 바람이 났더군요. 그 상황에 완전히 넋이나가 며칠을 술만 마시며 괴로워하고 있는데 당장 갓난쟁이 아들은 먹을 걸 달라고 울어대니 답이 없더군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죽겠는 심정이라고 해도 눈앞에 있는 생명을 그냥 놔두고 사치스럽게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낮 시간에는 슈퍼 아주머니께 얼마를 드리고 아들을 맡겨두고 그전보다 더 험악하게 일을 해야만 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되어서 슈퍼집 아주머니에게 아들을 받아 안으면 아들 역시 고나고 땀에 절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제 엄마가 있었으면 편히 안겨서 어디 산책이라도 다니고 엄마 품에서 실컷 놀았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어이없이 종적을 감춰버린 아내가 너무 허망하게 느껴지고 미워지다가도 숨을 쌕쌕거리면서 잠드는 아들을 보면 그건 그것대로 너무 예쁘게만 느껴졌어요. 그렇게 아주 힘겹게 일을 이어가면서 배를 골아가면서 아들과의 거처를 겨우 서울로 옮기게 되었어요. 저 역시 서울 쪽으로 넘어가서 일용직을 하려니 이전보다는 일거리가 좀 늘어서 살만하더군요. 물론 몸은 나만하지 않고 늘 진한 땀냄새를 풍기며 밥도 허겁지겁 먹어가면서 일을 해야 했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있으니 저는 그런 대로 일을 해나갔고 아껴 쓰면서 살다 보니까 그럭저럭 아들과 살만한 작은 집에 몸을 누이게 되었어요.
아들도 시간이 갈수록 자라가면서 학교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집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제 아빠에게 이런저런 투정도 안 하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겨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참 미안했던 것이 소풍이나 무슨 상담이나 엄마가 따라가야 하는 일에 제가 한 번도 참여를 못했다는 것이에요. 늘 땀에 찌들어 있고 돌아오는 길에 아들 먹거리를 잔뜩 사서 해롱해롱한 상태로 밥을 차려주고 반찬을 해줬고요. 학원이나 뭔가를 가고 공부를 하고 싶다 하면 돈을 대주는 정도밖에 해줄 수 없었어요. 그래도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라서 가끔 선생님들한테 전화가 걸려오고 매번 좋은 이야기만 듣게 되었어요. 아내와 그렇게 어이없이 떨어지게 되고 혼자 온갖 고생을 해가며 아들을 키운다는 게 참 서글펐지만 아들은 묵묵히 이렇게 한 자리에서 힘내주면서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심지어 아주 신기하게도 아들은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매번 푹푹 찌는 더위와 땀방울과 우리 집에 흐르는 정적들만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모진 벽을 뚫고 아들은 큰일을 치르고 말았어요. 바로 당당하게 의대에 합격해버리더니 그 길로 의사의 길까지 큰 풍파를 겪지 않고 쭉쭉 이어가게 된 것이었어요. 당시 저는 노가다를 하면서 일을 해오던 중 이제 몸이 슬슬 축나 일을 좀 쉬고 싶었으나 아직 아들이 장가를 안 갔으니 좀 더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의외의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아빠, 나도 이제 슬슬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 너무 놀라서 저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잠깐 숨을 가다듬은 다음 자세한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워낙 본인 얘기를 잘 안 하는 아들이었고 의사로 일하면서 보통 바쁜 게 아니니 저와 마주칠 일이 없기도 했습니다만 그래도 꽤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름 확신이 있던 건지 상대 쪽 아가씨와도 진지하게 말을 했다고 하고 저만 괜찮으면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상견례를 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요즘은 결혼을 안 하는 젊은이들도 많고 한다고 할 때 얼른 보내야 한다는 동료들 말도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얼른 수락을 했고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상견례 날을 앞두고 저는 나름의 준비를 해서 아들과 고급 식당 입구에서 만나기로 했고 왜 제가 면접을 보는 마냥 그렇게 긴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용실 가서 머리도 만지고 맨날 작업복만 걸쳤으니 근처 옷가게에 가서 옷도 위아래로 헤입었고요. 그렇게 바로 입구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아들의 반응이 이날 저를 무척 속 시끄럽게 하더군요. 아빠 옷이 너무한 거 아니야? 머리는 또 그게 뭐고? 다른 것도 아니고 상견례인데 이런 날은 좀 신경을 써야지 뭐 하자는 거야? 전에 없이 날카롭게 탁탁 말을 던져대는 아들의 모습이 좀 낯설었어요. 당황해서 멀뚱멀뚱 보고 있는데 이미 상견례 약속 시간으로부터 여유가 없어 그대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대 아가씨 쪽 사돈 어른들이란 뭘 잘 모르는 제가 봐도 뭔가 여유롭고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과연 아들이 저한테 한 소리를 할 만도 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자체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수도 없이 머리를 매만지고 옷깃을 다시 여잡게 되는 그런 위축되는 부유함이 있더군요. 왠지 모를 낯선 감정에 계속 무안함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왔고 아들은 그날부터 좀 이상해진 건지 아니면 원래 혹은 훨씬 이전부터 우리의 대화가 많지 않던 날에 저런 모습이 만들어진 건지 헷갈리는 말을 했어요. 아빠, 결혼식 때 아빠만 와. 뭐야? 어느 집에 물어봐도 결혼식 때 부모만 쏙 뽑아서 부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어렵게 산다고 제대로 경조사 참석도 잘 못하고 살았지만 그런 풍조 정도는 상식인데 말입니다. 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네 큰아빠랑 큰고모, 아빠 동료들한테도 다 말해줬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말하면서도 이 당연한 걸 이렇게 굳이 말해야 한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이, 아빠!
아들은 안경을 확 벗고 저를 노려보더니 잔뜩 미간을 찌푸리며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그 말에 눌리게 되었어요. 아빠, 나 쪽팔려서 죽는 걸 보고 싶어? 제발 부탁이야, 제발. 내가 다른 거 뭐 대단한 거 부탁한 거 아니잖아. 집을 해달라고 했어. 예식비를 아빠한테 내달라고 했어. 나 결혼식 조용히 치르고 싶으니까 좀 들어달라고. 사실 당장 아들이 살 신혼집을 줄 수 있는 형편도 못 되었고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하겠다는 그 말에 너무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니 저 역시 뭔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내 그대로 따르게 되더군요. 결국 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는 아들이 홀로 조용히 혼인신고만 하고 산다며 한 명 한 명에게 그간 뱉었던 말들을 주워 담았어요. 그렇게 해서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저는 전날까지도 썩 잠이 오지 않았고 왠지 좀 서글픈 기분이 되었어요. 일단은 그날 미리 백화점에서 사둔 양복을 입고 머리를 다시 하고 일찍 식장에 도착했어요. 며느리도 제대로 얼굴을 못 봤으니 인사도 해야겠고 영 찝찝한 마음으로 들어서게 되었는데요. 아들은 저를 보자마자 바로 뛰어오더군요. 잘 차려입고 훤칠하게 꾸민 것을 보니 정말 여느 부잣집 아들 못지않게 참 잘났다 싶어 흐뭇하게 보는데 바로 저를 데리고 한쪽 대기실로 가더군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니 일순간 실망감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아빠, 누구든 아빠한테 와서 인사하면 그냥 악수만 하고 그 이상 말 더 이어가면 안 돼. 알았지? 대체 왜 아비인 제가 이렇게까지 아들 결혼식에서 이런 모습으로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이유라도 설명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바쁘다며 그 이상 말을 더 하지 않고 바로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앵무새처럼 아들이 부탁한 대로 악수만 하고 감사 인사만 짧게 전했어요. 이건 마치 고깃집 앞에서 움직이며 인사하는 오뚜기 인형이랑 다를 게 없는 꼴이더군요. 차라리 안 오는 게 더 나았을까 싶을 정도로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나중에 나가는 길 아무래도 마음이 개운치 않아서 아들을 불렀어요. 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었는데요. 아빠, 나 지금 바빠. 그리고 아까 아빠랑 인사한 사람들은 하객 알바하는 분들이야. 내가 아주 급하게 불러서 쓴 거야. 쓸데없는 얘기 안 했지? 일단 얼른 집으로 가셔요. 다시 연락할게. 도대체 이날 제가 뭘 위해서 서 있던 건지. 나야말로 그 알바인가 뭔가 하는 사람들이랑 다를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버스를 타고 그냥 창밖만 보면서 돌아오는데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감정이 복받치더군요. 아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 한 것뿐이지만 왜 그렇게 어이없이 눈물이 났던 것일까요? 새삼 한심하게 내가 자기를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고 땡볕 아래 땀으로 목욕해가면서 돈을 벌고 먹였는데 하며 온갖 생각들이 치받치더군요. 그러면서도 다시 꾹꾹 누르기를 연속하며 왠지 모를 토할 것 같은 기분으로 빈집에 들어왔어요. 좀 시간이 지나 아들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이미 마음이 꽤나 상해 있어 곱게 받지 않게 되더라고요. 아빠, 잘 들어갔지? 고생하셨네. 뒤처리하느라고 바빴어. 용돈 보내드릴게. 정말 성의 없이 제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는 바람에 제가 상처받았던 상황들에 대해 한마디도 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후로 참 이상한 것이 이후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어도 아들의 연락은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기억나는 게 명절 때 전화가 왔고 둘이 번갈아 가며 아주 짧은 몇 초 정도의 인사만 할 뿐 못 가서 미안하다며 용돈을 보내겠단 말만 하더군요. 그러고 얼마 지나서 확인해 보니 용돈도 보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까먹었나 싶었지만 며칠이 지나도 보내지 않았고 이제 별게 다 서운하고 짜증스러워지더군요. 저에게 가족이란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제 가정이 생겼다고 아비는 완전히 모르는 척하나 싶었어요. 결국 며칠을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는데 그날 저는 적잖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몇 번이나 다시 누르고 전화 버튼을 눌러도 돌아오는 답은 같았어요. 지금 건 번호는 없는 번호라는 말이요.
나중에는 계속 누르다 못해 화로 번져서 이불에 전화기를 내동댕이 칠 정도로 아들이 저를 일방적으로 그렇게 무참히 단절해버린 현실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가 대체 뭘 잘못했다고, 아니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그렇게 있었다고 저를 그렇게 마네킹도 못하게 취급을 한 데다가 연락까지 끊어버린 거랍니까? 생각해보니 아들은 저한테 결혼해서 살 집에 대해서도 뭔가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고 그 무렵 옮겼다던 병원에 대해서도 위치 같은 것도 확실히 얘기해주지 않았어요. 제 쪽에서 아무리 아들 쪽에 연락을 하려고 해봤자 방법은 없었어요. 믿어지시나요? 저는 그 상태로 2년이 넘도록 아들과 며느리한테 아무런 무엇도 없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가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매일 술 없이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입맛도 없고 속 아프게 술만 들이마시느라 가끔 정신이 아찔한 날도 있었어요. 돈 벌어서 생기는 모든 걸 다 아들과 이 작달만한 집에 보태며 살았더니 여전히 저는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고 술 마시다 돈 떨어지면 고꾸라진 몸을 일으켜 또 일하러 나가고 다시 또 널브러져 있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나가는 식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 가뜩이나 힘들어 비틀비틀거리는 저를 누가 발로 걷어차는 마냥 비참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어버렸어요. 정말 아예 일어설 힘을 다 빼버리려고 작정을 한 듯 세상은 왜 이렇게 저한테 매정하게 구는 것일까요? 때는 올해 설이었고 집에서 이러고 있는 저를 형과 누나가 불러서 떡국 먹자고 하길래 오랜만에 들렀어요. 그날 마침 큰 조카가 자기 애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 모양을 보고 한없이 또 서글퍼져서 멍하니 보고 있는데 조카가 저에게 건넨 말을 듣고 머리가 너무 띵하다 못해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아빠, 기범이 요즘 엄청 잘 나가죠? 그 강남 어디 쪽 부근에 성형외과도 차렸던데 우리 와이프도 가끔 SNS 같은 데서 봤다며 엄청 신기해해요. 아휴, 삼촌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보람 많으시겠다. 솔직히 용돈 엄청 많이 받고 계시죠? 자식 잘 키우셔서 덕 톡톡히 보시네요. 아들은 저와는 연락을 끊어버리고 혼자 그렇게 비싼 땅에 병원을 차려서 쭉쭉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더군요. 그날 일단은 말을 얼버무리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고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이렇게 앓으니 직접 만나기라도 해야겠다 싶었어요. 정말 창피하고 죽고 싶을 정도로 수치스러웠지만 큰 조카에게 전화해서 상황을 말하고 병원 위치를 알아냈어요. 당황해하고 미안해하는 조카의 반응을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저는 무작정 그 길로 병원으로 쳐들어가게 되었어요. 입구에서 만난 아들은 바로 저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보자마자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저를 구석으로 몰고 가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저기 말이라도 하고... 아니, 연락 드릴게. 일단 가세요. 저는 그 순간 분노를 참을 길이 없었고 눈에 핏대가 올라오는 게 스스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정말 눈이 튀어나올 듯 아들에게 빽빽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이 버러지 같은 자식아! 네 애비를 버리고 네만 잘 살면 다야? 네 애비가 그렇게 우스워? 그 허옇고 넓적한 병동 안에서 사방이 대리석인 양 번뜩이는 그 장소에서 내 아들임에도 아들이 아닌 상태로 저를 차갑게 내쫓으려는 아들에게 저는 왁왁 분노를 토해버렸어요. 주변 환자들이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경악하는 얼굴로 일제히 쳐다보았지만 전 더 이상 홀로 술 따위나 마시며 이 모든 걸 감내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뭘 해도 아들에게 다 쏟아내고 끝내버리리란 생각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돌아왔으면 그나마 어찌 되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정말 남도 못한 짓을 저에게 저질러버렸어요. 그날 하루에 일어난 모든 상황이 제게 얼마나 끔찍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그 길로 경찰에 저를 신고해버렸더군요. 소란을 피운 게 죄라면 죄로 저는 그 지역 지구대에 끌려갔고 그 순간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며 엉엉 울 뿐이었어요.
결국 제 사정을 다 쏟아내니 더 이상 뭐라 상황이 진척될 만한 것도 없었고 여차저차 저는 풀려나게 되었는데요. 그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격렬하게 들었고 힘없이 터덜터덜 아무 거리나 걸어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전화기를 열어보았는데 큰 조카였어요. 제 상황을 듣고 너무 놀라서 걱정이 되었는지 제 아빠인 저의 형님과 고모인 누나에게 말을 했다더군요. 다들 걱정하고 있으니 빨리 집에 들르라고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향하게 되었어요. 민식아, 너 왜 말을 안 했어? 누나는 제 말을 다 듣더니 결국 참지 못하고 엉엉 우시더군요. 생각해보니 저도 참 답답한 구석이 있지만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바뀔 아들이었으면 제 아비를 저렇게 문전박대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머리를 파묻고 엎드려 있는 저에게 누나와 형은 비장하게 말을 이어가시더군요. 어쩔 수 없어. 기범이랑 다시 아들과 아빠 노릇하며 살아가긴 이제 틀렸다고 본다. 그래도 어쩌겠니? 넌 당연히 받을 건 받아야 해. 제 애비가 엄마 없이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걸 알면서 지 혼자 자란 줄 알다니 천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건 너도 애비로서 그것까지 바라진 않잖아. 그럼 네가 애를 그만큼 키워낸 값이라도 받아. 그건 당연히 네가 요구할 만한 거야. 들어보니 구구절절 틀린 말이 없더라고요. 이 이상 아들과 더 칼날을 세우고 뭘 하고 싶지도 않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 키워준 값이라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나마 아들 병원에서 머지않은 곳에 있는 형과 누나 집에 왔다 갔다 지내라 하시기에 어찌저찌 버틸 수 있었어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난리를 치지 않고 딱 할 말만 하고 나오기를 며칠을 했어요. 아들 병원에 찾아가 너 키운 값을 내놓으라고 말입니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아들은 진짜 내가 저걸 끼고 키웠다는 게 환멸이 날 정도로 어이없게 말하더군요. 알았어. 좀 제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 없어요. 코로나 끝나면 드릴게. 나는 저를 키우는데 이런저런 사정 물불 안 가리고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떵떵거리며 살고 애비를 버려놓고서 온갖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저를 몰아내고 지겨워 죽겠다는 표정으로 보는 아들을 보니 저도 물러설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찾아가기를 보름째가 되니 이젠 며느리도 더 이상 자기 남편 뒤에 숨어만 있을 수 없었는지 본인이 나서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어보니 아들이나 며느리나 아주 똑같았습니다. 저기 아버님, 이제야 제대로 인사드려 죄송한데 자꾸 이렇게 오시면 기범 씨도 저도 여기 일이 안 돼요. 들어보니 뭐 용돈 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드릴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해주세요. 이쯤 되니 더 이상 물불 가릴 게 없었고 저는 그냥 대뜸 금액을 불러버렸어요. 이렇게 난리쳐대는데 당연히 줄 리 없을 것 같았고 그냥 이런 무의미한 행동하는 것도 싫지만 어찌됐든 저는 아들에게 무언의 항의를 하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정말 줘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니네들 부자 아니냐? 네 남편한테 전해. 네 애비가 자기 키워준 값 적어도 3억은 쳐서 내놓고 매달 돈 200만 원씩은 용돈으로 붙이라고 말이야. 그거 안 주면 나는 여기 맨날 출근할 거야. 알았어? 며느리는 제 말에 눈이 동그래지더니 한창 경멸에 젖은 눈으로 주시하고선 이내 휙 사라지더군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제가 병원에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갔더니 아들이 그제야 안쪽으로 저를 부르더니 바로 3억을 준비했더군요. 그러면서 아주 기계적으로 감정 없이 저에게 읊어대는 말은 제가 한 말 그대로였어요. 달마다 200만 원씩 줄 것이다. 틀림없이 줄 테니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라. 연락도 하지 말고 얼굴도 보이지 말아라. 재촉하기 전에 늘 미리 칼같이 입금하겠다 등의 아주 사무적인 말뿐이었어요. 저는 돈을 받아서 밖으로 나왔고 그렇게 집으로 들어왔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있어 이 돈은 가히 만져보기도 힘든 돈이었으나
이걸 진짜로 받자고 아들에게 나타났던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무심하고 말없는 관계라고 해도 그 비슷한 것을 해보며 뭔가를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젊은 날 너무 고되고 힘들었기에 아들과 그런 시간을 보내지 못했으니까요. 같이 삼겹살도 먹고 사는 얘기도 하고 결혼해서 힘든 게 있으면 말도 어쩌다 하고 보통의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걸 저도 하고 싶었어요. 어릴 적에 밖으로 일 다니느라 아들을 혼자 집에 놔두고 외롭게 했던 것이 이런 결과를 자초하게 한 것일까요? 제게 들어온 돈도 그냥 종이덩어리 같고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칼같이 입금되는 200만 원도 저를 향한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냥 아들이 저에게 아빠 서운했어? 미안해 하면서 팔만 조금이라도 뻗어주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이 그냥 아빠 하고 저를 바라봐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소원으로 바라게 된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통탄할 뿐이에요. 어디서부터 뭐가 어떻게 어긋났기에 저와 아들은 이런 시간을 마주하게 된 것일지 여전히 저는 눈뜨기 괴로운 날들을 하루하루 맞이하고 있습니다.